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 2026 섹터 전망, 운송업종 들여다보겠습니다. LS증권 리포트를 보면 이번 연간 전망에서 당장의 환경 변화보다 그 이후의 구조적 변고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와 공급 확대가 맞물리는 과도기적 국면 속에서 업종별, 선종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시기라고 분석했는데,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간 전망 리포트 제목을 The Day After Tomorrow라고 정했는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내일 모레? 혹시 일전에 네. 나온 지 20년 된 영화긴 한데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종말에 댄스캐드, 네, 맞아요. 네. 섹터가 종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 네. 영화의 원래 원제가 사실은 The Day The After Day Tomorrow입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내일을 넘어서서 그 다음까지 우리가 조금 내다볼 필요성이 있다, 내지 내일의 그 다음 날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그 변곡의 구간에서 내일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좀 이렇게 붙여봤고요. 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항공 같은 경우에도 27년도를 기점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 구간에 이제 넘어가는 변곡에서 26년도 1년간은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해운업 같은 경우에 뭐 컨테이너 해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27년도에 납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신규 선박의 물량이 전 세계 선봉량 대비해서 거의 뭐 한 8, 9% 뭐 거의 10% 가까이 되는 대단히 좀 많은 볼륨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내년도에도 충분히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공급이 조금 들어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27년으로 넘어가면서 네.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조금 과도기적인 영향들을 일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방향성이 어떻게 짙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좀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셨네요. 그 국제회사기구 IMO가 그 환경 규제를 좀 넘겼잖아요. 네. 그 온실가스 중기 조치 일정이 1년 유예가 된 건데, 우리가 계속 기대했던 게 사실 이 이슈거든요. 환경 규제가 빡빡해지면 그 비싼 LNG 선박 잘 팔 수 있을 것이다. 고부가 가치 선박이다. 막 이런 얘기였는데, 1년 유예면은 이게 조금 더 늦게 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아마 LNG 추진 연료를 활용하는 선박, 그러니까 해양 환경 규제를 해운업의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를 위시한 어떤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추진 선박이 얼마나 앞으로 선사들로 하여금 이들 선박들을 발주할 수 있을 만한 유인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모든 선박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시킬 수 있는 운항 이익들을 전부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한 것이 선박의 가치거든요. 네. 근데 환경 규제라는 것이 특히 이번에 유예된 탄소세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결국은 이 노후한 선박들, 친환경적이지 못한 선박들을 운항함에 따라서 비용을 매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선박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선박들의 경제성이 얼마나 무너져서 이들 선박들이 폐선을 얼마나 할 것인가, 네. 요게 조금 중요한 대목이 되거든요. LNG 듀얼 퓨얼,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LNG 추진선에 대한 경제성은 여전히 조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세 이전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CII 탄소 집약도 지수라고 하는데, 네. 요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LNG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화석연료 대비해서 경제성이 많이 높고, 이에 따라서 이 경제성이라 함은 환경 규제 대응에 대한 경제성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 환경 규제 대응에 대한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대단히 조금 메리트가 상존하는 상황이고, 예. 탄소세가 유예가 됐다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컨테이너 선사 중심의 LNG 추진선 대 전환에 대한 움직임 자체를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LNG 추진선을 쓰다가 이제 LNG도 실제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중기 조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일반 화석 연료가 100 쓴다고 하면은 한 81 정도 이제 온실가스를 뱉거든요. 배출을, 예, 예. 배출하는 볼륨이.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 연료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배출량이 높긴 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현행 규제안만으로는 LNG가 절반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친환경 해운을 대단히 조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이 LNG도 결국은 브릿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메탄올이나 암모니아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선사들 네네. 입장에서도 이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도 메탄올, 암모니아 넘어가는데 굳이 또 돈 쓰지 말고 그러겠네요. LNG 쓰다가 LNG 때문에 발생하는 벌금 그냥 벌금 내버리자. 아하. 이거를 페이 투 예. 폴루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조금 하고 있는 국면이 있어서 요거를 메탄올, 암모니아로 넘어가냐 마냐를 고민하던 게 이 탄소세였어요. 아, 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연기가 된 거죠. 여기 네, 그러면 이제 일본어로. 메탄올 암모니아 쪽은 중국 쪽이 하나요? 어디가 좀 잘하나요? 메탄올, 암모니아는 뭐 당연히 국내 조선소들이랑 국내 엔진 업체들이 이쪽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그래요? 뭐 예. 명시성부한 선두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메탄올과 암모니아 해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뭐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전 세계의 항만들 중에서 LNG를 급유할 수 있는 항만이 전 세계에 200군데가 넘어요. 사실 이건 운송보다 조금 더 조선 얘기기는 한데 예, 예. 근데 메탄올은 전 세계에 이걸 급유할 수 있는 항만이 12군데, 13군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예.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껏 몇백억을 들여서 메탄올 엔진을 달아도 메탄올을 급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허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암모니아는 탄소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암모니아의 연소 속도가 선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울 맛이 못 나오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예. 이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여전히 좀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실제로 좀 실증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좀 진전을 일으키고 있는 단계다. 마찬가지로 벙커링 예. 인프라는 좀 미비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최종착지까지는. 그-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살펴보는 이유가 그 해운업계 같은 이제 운송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는 컨테이너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환경으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리고 친환경 선박들이 들어오는 볼륨들만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글로벌 해상 운송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그 이상으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관측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어느 정도 해운업이 친환경 전환에 대한 패러다임으로부터 다소 이제는 논쟁거리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 문제가 되는 거는 탱커선이나 벌크선 이쪽이에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친환경이 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도까지 모든 상업용 선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예. 문제는 이들 선박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선처럼 높은 부가가치를 해운 회사가 가져갈 수가 없는 이슈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은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나르거든요. 예. 석탄을 나르는데 LNG 연료를 쓴다라는 게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에서 아직까지는 화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덜 되어 있어요. 근데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화주들도 어쩔 수 없이 공감대가 올라가게 되고 네. 선박들이 선박들이 폐선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니까 그만치 공급이 줄어들어서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는 운임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이쪽도 그러면은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또 수혜 기대가 뭐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환경 규제가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벌크선과 탱커선과 같은 그런 해운 업계에도 친환경에 대한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이게 네. 선사들의 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봤고요. 해상 운송이랑 육상 쪽을 봐야 되는데 그 앞서서 항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숨고르기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이슈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네, 정말로 저희가 매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잖아요. 네. 간단하게.
매출액은 눌리고 원가는 늘어나는 게 26년도에 항공업이 조금 처해 있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이 왜 눌리는가라고 하면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안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시정조치안 안에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구조적 조치랑 행태적 조치로 나뉘게 되고 네. 이 일부 노선들에 대해서 운임이 천장이 걸리게 돼요. 얼마 이상으로 19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올리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특히 괌 같은 노선들이 지금 운임이 엄청 싸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노선들도 다 도미노 효과로 운임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소비자들의 선택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LCC들 보시면은 뭐 파라타 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 항공 이런 항공사들이 최근 들어서 공급률 많이 늘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LCC들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쟁 강도가 점점 세지니까 매출액이 좀 눌린다. 원가는 뭐 시간 관계상 환율만 보셔도 네, 항공 산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은요. 예. 저희가 항공권 사실 때 원화로 결제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가의 30%가 기름인데, 예, 저기 항공유, 제트퓨얼인데 달러로 결제하거든요. 예, 예. 글로벌 공항 조업 비용, 뭐 항공기를 사오는 데 들어가는 리스 비용, 리스 비용이나 구매 비용 이런 거 다 달러예요. 달러로. 그러니까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공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환율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오셨을 때 최선우주를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변함 없으시죠? 네,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운반선 내지 자동차 물류 시장에 대해서 아시아로부터 이 대서양 쪽이나 태평양 쪽으로 나가는 쪽의 이걸 이제 헤드홀 항로라고 하는데 헤드홀 쪽이 다시 들어오는 백홀 대비해서 물류의 괴리가 대단히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이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물량의 괴리들이 운송업체들에게 이 시장에서 숨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포착할 수 있는 배경을 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비스도 이익 환경이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중장기적인 주주환원이라든지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가치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든지 이제 보시면은 섹터 안에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조금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차선우주로는 CJ 대한통운을 또 꼽으셨는데 요거는 지난번에 못 들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 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택배 사업에서의 최근의 회복세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내수 부진,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 이 회사가 많이 눌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택배 시장도 좀 많이 물동량이 돌고 있고 뭐 탈코팡 움직임에 따른 반사 수혜 역시도 좀 기대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네. 계약 물류 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들이 점점 이 물류 기술이 많이 고도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어떤 니즈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물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가 그 기업 물류를 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 산업 안에서 이 기회 요인들을 대한통운이 국내 물류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최선두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연하셔서 현대글로비스 말씀 주고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 또 새로운 종목 CJ 대한통운까지 저희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LS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